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초호화 저택을 소유한 억만장자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모두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주거지가 바로 한국의 아파트라는 점이죠.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뒤집히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일해왔죠. 현재는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부사장이에요. 저는 항상 미국식 주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부동산 같은 건 완전히 제 관심 밖이었죠. 특히 한국의 주거 문화요? 웃기지도 않네요. 작은 땅덩어리에 콘크리트로 지은 상자 더미를 쌓아놓고 집이라고 부르는 꼴이란. 대부분의 청년들이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벽 너머로 옆집 부부싸움이 생중계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게다가 한국 부동산은 정치인들의 투기 놀이터라고 들었습니다. 그 작은 콘크리트 상자들이 뉴욕 맨해튼 아파트보다 비싸다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버블 경제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보수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로 엉망이 됐다고 들었어요. 때문에 저는 진정한 고급 주거 문화는 미국에만 있다고 확신했죠.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 아침 시장조사팀장 제이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와 같이 최근 6개월간 고급 주택 매매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살펴보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뉴욕 교외의 고급 주택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물었지만 제이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자 플러싱과 퀸즈 지역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라 불리는 단지들의 가격이 급상승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뉴욕의 억만장자들이 고급 저택을 두고 저런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그것도 한국식 아파트라는 그 조그만 공간으로. 코미디네. 하지만 제이슨이 보여준 명단에는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들, 실리콘밸리의 테크 거물들,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고급 저택을 매물로 내놓고 이 한국식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입주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저는 호기심이 생겨 제 오랜 골프 친구인 금융계 거물 토마스 윌리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스에게 롱아일랜드 저택을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퀸즈의 스카이 가든이라는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건설사가 지은 곳이라고 했죠. 토마스, 자네 미쳤나? 한국 아파트라고. 거기 대통령들 전부 부동산 비리로 감옥 가지 않았어. 그 시장에 투자한다고. 한국 건설사들은 비자금 조성의 달인들이라던데 그런 회사가 지은 집에 살겠다고. 토마스는 웃으면서 제가 아직 그곳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거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이 저를 긴급히 호출했어요. 사장님이 이사회에서 우리도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서 한국의 건설사들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한 달간 머물면서 그들의 아파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주름 잡아온 제가 이제 와서 한국의 아파트를 배우러 간다니요?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사장님은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다음 주에 서울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지 한국이라니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는 그 나라 말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집값은 천정부지에 오르고 빚내서 집 사는 영끌이라는 개념까지 있다면서요? 한국 주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고 투명성은 없는 곳이라 들었어요.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건설사들의 담합까지. 그런 썩은 시장에서 무엇을 배우라는 건지. 게다가 소위 강남이라는 곳은 허세와 과시로 가득한 버블 아니던가요?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겉으로만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허영심의 결정체라고 들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까지 있다면서요? 집 하나의 목숨. 이거는 그런 후진적인 사고방식에서 무슨 혁신이 나온다는 건지. 미국의 주거 문화가 정말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한국식 아파트가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 대체 그곳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으로 온 국민이 정신병 걸린 나라에서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었어요. 미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한국으로 부동산 시스템을 배우러 간다니요. 그것도 아파트라니. 마치 자동차 회사 임원이 말수레를 배우러 간다는 것과 다름없었죠. 회사 회의실에서 출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국제협력팀 책임자 줄리아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리처드 부사장님, 서울 출장은 단순한 시장 조사가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협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줄리아,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기술을 전수한다는 거지?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나? 줄리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부사장님, 한국 건설사들은 스마트홈 통합 시스템과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적이죠. 내가 그들의 기술에 감탄해야 한다고. 미국 부동산이 최고야.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출장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숙소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습니다. 당연히 포시즌스나 리츠칼튼이겠지? 그게. 담당자가 머뭇거렸어요. 회사 방침상 이번 출장은 한국 아파트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저희가 서울 강남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의 모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라고? 농담하는 거지.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호텔에 묵을 거야. 아파트라니, 비좁고 불편한 곳에 어떻게 살아? 화장실도 제대로 없을 텐데. 담당자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사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한국 아파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현지 건설사들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3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인데 굳이 그런 곳에서 살아봐야 한다고. 이건 모욕이야. 하지만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 캐롤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여보, 믿을 수 없어. 내가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한대. 캐롤린은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 어쩌면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잖아.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우리 뉴욕 펜트하우스가 얼마나 완벽한데.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고 800평방미터의 공간에 이탈리아제 대리석 바닥, 프랑스식 샹들리에. 한국 아파트에서 무얼 배운다는 거야? 출발 전날,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해 구글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좁은 공간에 촌스러운 인테리어. 정말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못해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불편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겪게 될 고문을 생각하니 우울해졌죠.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는 저에게 한국 아파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고급 아파트는 정말 대단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아파트는 그저 작고 답답한 콘크리트 상자일 뿐이라고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콜먼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곧바로 아파트로 모시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정말 제가 아파트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번화한 거리.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 달 동안 살아야 할 아파트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차는 서울 강남의 한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제가 상상하던 삭막한 콘크리트 숲이 아니었죠. 저기가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서 본 듯한 초현대식 건물 단지였습니다. 저게 아파트라고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죠.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차가 들어가자 넓은 중앙광장이 나타났습니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조경이 펼쳐져 있었고 유리와 철골 구조의 초고층 타워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어요. 건물 외관은 물결치는 듯한 곡선 디자인으로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잘못 온 건 아닌가요? 여기가 정말 아파트 단지인가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이 스카이 포레스트 단지예요. 최근에 지어진 서울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입니다. 차가 멈추자 정장을 갖춰 입은 직원이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콜먼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단지의 컨시어지 매니저 김준호입니다. 컨시어지 매니저라고요? 아파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저를 안내하는 동안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는 모습,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보안 게이트, 그리고 안내 로봇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파트가 아닌데.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준호는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 단지는 스마트 시티 개념을 적용한 최첨단 주거 공간입니다. 모든 시설이 IoT로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단지 전체를 관리합니다. 우리는 로비로 들어섰어요. 5성급 호텔의 로비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수정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로비 한쪽에는 카페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비즈니스 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죠. 이곳은 저희 단지의 메인 로비입니다.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택배 관리, 차량 관리, 방문객 안내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뉴욕에서 살던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더 럭셔리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사장님께서 머무실 유닛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김준호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등록된 주민의 얼굴을 인식해 자동으로 해당 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날씨, 뉴스, 단지 내 공지사항 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32층에 도착하자 김준호는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문 앞에 도착하자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부사장님께서 머무실 유닛입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지문이나 얼굴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출입카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앞에 펼쳐진 공간을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좁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건물이 멋지다고 해서 집이 좋은 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밖은 그럴듯해 보여도 안은 결국 좁고 불편할 거야.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쪽까지 둘러보시죠. 아파트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겉모양이 번지르르 하다고 속까지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한 달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고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김준호가 아파트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서울 시내 이동으로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휴식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이쪽이 거실이고 주방, 다이닝 공간, 그리고 이쪽으로는 침실이.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건 그의 설명이 아니었어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피곤해서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김준호의 설명을 끊었습니다. 네. 바닥이 따뜻한 건가요? 김준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네, 온돌 시스템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거죠.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위로 올라오는 원리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난방이 바닥에서 올라와? 네, 미국의 공기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해 바닥부터 천천히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건조함도 적고 열효율도 뛰어나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았어요. 놀랍게도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했습니다. 뉴욕집의 공기 난방은 항상 불균형했어요. 천장 가까이는 덥고 바닥은 차가웠죠. 특히 겨울이면 슬리퍼 없이는 바닥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저는 솔직한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타월, 침구류, 욕실용품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컨트롤 패널로 온도, 조명, 커튼,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제어하실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로비로 연락주세요. 김준호가 떠난 후 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고급스러운 침구, 그리고 대형 스마트 TV까지. 예상과 달리 방은 넓고 안락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계속해서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피로를 느끼며 침대에 누웠어요. 뉴욕에서는 밤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목이 아파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공기가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이 따뜻한 바닥이 공기를 자연스럽게 데우면서도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방 안을 걸어보았어요. 이 정도면 한겨울에도 슬리퍼 필요 없겠는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목이 건조해 깨지도 않았고 발이 차가워 잠을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이 균일하게 따뜻하게 감싸진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편안해서 아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보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래에서 부드럽게 저를 감싸 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내 생애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다. 저는 벅찬 감동에 말했습니다. 미국의 난방 시스템은 이것과 비교하면 원시적이야. 저는 스마트홈 패널을 통해 온도를 조절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설정 후 몇 분 만에 온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섬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문득 제 뉴욕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라디에이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증기가 새어나와 벽지를 망치곤 했죠. 하지만 이 온돌 시스템은 완전히 소음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공간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갑자기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쾌적함, 그리고 디자인적 자유까지.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주거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첫 번째 편견을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온돌의 놀라운 경험에 감탄하던 그날 오후, 저는 이 아파트의 다른 기능들도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같은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터치하자 스마트홈 컨트롤이라는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화면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하나의 패널에서 아파트 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 밝기와 색상, 온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커튼, 심지어 현관문 잠금 장치까지요. 화면에서 귀가 모드를 선택하자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온도가 조절되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SF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앱으로도 모든 것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온도를 켜두고 외출 중에 택배가 오면 원격으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홈 화면에 김준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콜먼 부사장님, 단지 내 시설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준호는 단지 내 시설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고, 저는 흥미롭게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대한 실내 수영장, 최신 장비가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 스파 시설, 사우나까지.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네, 이건 기본 시설에 불과합니다. 김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내 영화관, 도서관, 와인바, 카페, 키즈 카페, 심지어 스크린 골프장까지 둘러보았어요.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도시네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버티컬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수직으로 쌓아 올린 하나의 마을이죠. 주민들은 굳이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LED 안내등이 주차 공간까지 길을 안내했어요. 차량 번호를 등록해두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고 전용 주차 공간으로 안내됩니다. 주차 위치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비버리 힐스 저택에 있던 것보다 훨씬 편리한데 제 입에서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본 무인 택배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택배가 도착하면 알림이 가고 보안 락커에 자동으로 보관되며 주민은 앱이나 생체 인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이 큰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완전히 해결되겠네요.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AI가 각 가정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죠. 우리는 단지 꼭대기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는 왜 없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김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내일은 저희 건설사 본사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고 통합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방문이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했을 때의 가능성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건설사들과의 미팅, 협약 체결, 그리고 다양한 주거단지 견학까지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아파트에서의 시간이 고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소리. 그런데 왜인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리처드, 여기야. 공항 도착장에서 아내 캐롤린과 두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캐롤린이 반갑게 저를 안아주었어요. 여보, 어땠어? 한국에서의 생활. 말해봐야 믿지 않을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정반대였어. 차에 오르자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제가 보내준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한국 아파트에 매료된 듯 했습니다. 아빠, 그 스크린 골프장 진짜 멋져 보였어요. 15살 딸 에밀리가 말했어요. 영화관도 있었다면서요? 진짜 영화관이요? 12살 아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야. 거기 살면 영화관,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만 하면 돼. 우리 집, 롱아일랜드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3,000제곱피트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인데 지금은 왜인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차이를 느꼈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중앙 난방이 켜져 있었지만 공기만 덥고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죠. 온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이 좀 추운 것 같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캐롤린이 대답했어요. 난방 다 켜놨는데. 항상 이랬잖아. 겨울이면 슬리퍼 2켤레씩 신고 다녔잖아. 침실에 짐을 풀면서 저는 스마트홈 패널을 찾아 벽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죠. 대신 여러 개의 리모컨과 스위치가 있을 뿐이었어요. 이런 TV 리모컨이 어디 있지? 저는 침대 밑을 뒤적거렸습니다. 서랍에 있을 거야. 캐롤린이 말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좀 이상해 보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의 패널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어. 조명, 온도, TV, 음악 커튼. 심지어 현관문까지.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게 있는데 바닥 전체가 따뜻해. 발바닥부터 몸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느낌이야.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설치할 수 있어요? 글쎄.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난방기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가 목을 따갑게 했고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온도를 조절하려 했지만 그런 기능은 없었죠. 여보, 괜찮아? 캐롤린이 물었어요. 그냥. 한국 아파트가 생각나네. 특히 온돌이.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왜 수영장이 없어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리고 영화관도요? 에밀리가 덧붙였습니다. 캐롤린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보내준 영상들 보고 나니 우리 집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져. 특히 편의시설 면에서.
한국 아파트가 더 편했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한다니. 하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알아. 나도 그렇게 느껴. 특히 온돌과 스마트홈 시스템이 정말 그리워.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근길에 차 안에서, 회의 중에,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온돌의 따뜻함과 스마트홈의 편리함이 생각났어요.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리처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 정리됐나?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없는 동안 시장이 더 빠르게 변했어. 지난주에만 3곳의 대형 투자사에서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지.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 고객사와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일의 주거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어요. 심지어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까지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다고 들었소. 이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 마이너스 골드만삭스 부사장. 점심시간에 오랜 동료인 제임스가 말했어요. 트럼프조차도 다음 프로젝트에 한국식 설계를 도입한다는 소문이 있어.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이미 선구매에 뛰어들었다고 하더군. 오후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대형 투자사의 CEO가 접근했습니다. 콜먼 씨, 우리는 맨해튼의 첫 번째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근길, 사장님이 말했어요. 리처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지.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식 아파트를 콘크리트 상자라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혁신적인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장님에게 직접 제안서를 들고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직접 뉴욕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싶습니다. 자네가 전통적인 저택의 가치를 그토록 옹호하던 사람이. 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미국 주거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저택만이 럭셔리가 아닙니다. 한 달 후, 저는 맨해튼 중심부의 스카이가든 뉴욕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과 협업하여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을 도입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뉴욕 고급 주택 시장의 침체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가 미래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후 모델하우스에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 캐롤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아파트를 비웃더니 이제는 그걸 도입하는 선구자가 됐네요. 우린 결국 한국에서 배운 거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국을 가르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주거 문화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한국은 저에게 편견을 깨는 방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